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예,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댓글창에 정프로 잘렸냐? 잘렸냐? 어디 간지 말도 안 하냐?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아니 세상에 뭐 주인을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정프로님 오시면 제가 어떤 순환을 겪으라고. 같은 창업 멤버인데 가족들 보러 제가 보냈습니다. 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한 일주일 가족들 보고 오라고. 그래서 필리핀에 뭐라 그랬어? 이제 사슴 같은 와이프와 토끼 같은 세 자녀들을 예. 보러 일주일간 갔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으니까. 근데 원래 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 나고. 아유, 그거 없으면 또 썰렁합니다. 권프로도 저기 출장 한번 가봐요. 그러면 뉴스 3에 왜 권프로가 안 나와? 안 그러면 섭섭하지. 그 지금 정프로님 다 이게 모니터링 하고 계실 겁니다. 네. 혹시나 이게 너무 잘해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저기 볼튼 호텔이나 아길레스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오늘 좀 드립으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티피콧이 아시죠? 티피코시가 그 옷 아니에요? 옛날에 그거 네. 그거 다시 만든대요. 그래요? 네, 누가? 그게 이제 LF. LF가?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유행이 돌고 돌면은 옛날로 다시 꺼내 입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다시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핫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티피코시 분위기인데. 그런가요? 오늘 첫 번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네. 그 뉴욕 증시 마감이 이렇게 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우존스가 0.3% 정도 올랐고 요즘 저런 날이 많네요, 그죠? 나스닥만 빠지든지 나스닥만 오르든지. 예. 근데 그게 다 이게 고만고만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조금 끝에를 올려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해석들을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자꾸 떠올라요. 이렇게 뭐 상승장은 공포를 타고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는 장인데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끝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2,500. 예.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들 하는 얘기는 비싼데 그런데 오르고 비싼데 그런데 오르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고용 시장이 좀 약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견조하고 그리고 오펙이 이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순이익은 팩트셋의 기준으로 보니까 1분기에 6.8%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 감소폭이 좀 확대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들이 많아요. 금리는 올릴 것 같고 경기는 침체될 것 같고 근데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러기도 있습니다. 한데 또 반대로 보면은 지난번에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한 거거든요. 미국 제16위 은행의 파산 그리고 CS 크레딧 스위스의 합병. 사실 이게 말이 합병이지 망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뒤처리한 거죠. 스위스 정부에서 그 막대한 구제금을 안 했으면 UBS가 그거 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이벤트가 발생한 건데 그 발생을 그 미국 연준이라든지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스위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하고 대변됐냐면 2008년 9년에 금융위기하고 이렇게 비교표를 보여준 거예요. 야, 너 이거하고 똑같니? 너 SB뱅크가 망했는데 그거 갖고 있는 거 다 국채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서 금융 불안정에 대한 굉장히 급하게 올랐던 어떤 불안 심리가 굉장히 빨리 사그라들었던 것도 그 힘으로 장이 그냥 견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이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중. 조금 몰려 쏠려요. 그래서 지수는 잘 버티고 있고 특정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또 나머지 종목들은 되게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그 쏠리는 종목들이 시총이 저 꼭대기로 가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가 또 오르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체감도가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좀 비싸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은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동결이 될 예정이죠? 예,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보통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네. 채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기준금리 어떻게 보시냐, 이게 미국의 페드와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한국에 보시면은 지금 기준금리 BMSI라고 설문응답자의 83%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예. 83%가 동결을 얘기했고요. 17%가 인상을 얘기했는데 뭐 대부분은 25bp 그리고 뭐 75bp 1%는 뭐 왜 저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건 조금 과하다고 보는 거고. 저 오타 아니에요, 오타? 에? 내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기 다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들이라서 예. 채권 시장에 조회가 있는 전문가들인데 저건 집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한국 금통위가 75bp로 올린다고 설문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잡아낼까요? 자, 뭐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좀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게 그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올랐는데 상승률이 2월에 4.8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대응해야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물가를 올리는 요인에는 이제 통화량도 있지만 그렇죠. 경기가 있잖아요. 걱정이죠. 근데 경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지난 주말에 그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와 제가 인터뷰한 거는 여러분 뭐 그게 말이 맞든 안 맞든 아 경제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저는 이왕이면 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상저하고 해주지. 네? 조금 이게 네. 여기서 그럼 아니면 상저하죠? 그렇죠. 상고하저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산업 쪽을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오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네. 뭐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지? 이런 쪽으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1, 2월 경상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무역수지도 1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또 연속으로 동결을 이번에 하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1.5%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준이 5월에 FOMC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25표 올리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분위기가 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175bp 격차가 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한미 금리 염점폭 기준으로는 최대 기록을 최대죠.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이게 자금 쏠림이 한 번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금 쏠림이 뭐 돈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기보다는 이 환율로 네.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그 환율 상황이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어서 기준금리 동결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준금리 동결을 뭐라고 설명할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 전문가들하고 어제 좀 나눠봤는데 네. 말은 세게 할 거다. 금리는 동결하고 워닝은 강하게 준다. 네. 우리 이제 동결 끝난 거 아니다. 이걸로 해서 내려가려는 시그널 아니다. 라는 얘기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우려, 자금 쏠림 빠져나가는 우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피봇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면서도 동결을 통해서 경기 쪽에 방점을 찍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데 관심 없는지 몰라요. 미국엔 지금 뭐 FOMC 멤버가 뭐 몇 분이 바뀌고 몇 분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비둘기고 몇 사람이 맵하고 막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제임스 예. 블러도 이번에 나왔고 뭐 근데 이번에 금통위원 2분 바뀌죠. 예. 2분 바뀌는 분들도 비교적 시장에 알려져 있기로는 채권 시장에 알려져 있기는 비교적 온건한 비둘기파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던데 우리는 사실 금통위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딱 한 분 이창용 총재밖에 모르죠. 근데 그 전에 총재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장에 존재감을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이 뭐 어떤 특색을 드러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예. 조금 더 안정 쪽에 방점을 두는 게 하나 있고 이건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약간 금통위원들이 그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성격이 규정되어서 오는군요. 좀 정무적인 인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일본은행 총재가 처음 기자회견했는데 이것도 중앙은행 사이에서는 많이들 회자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제 그 완화 정책을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첫 기자회견 얘기로는 역시나 그렇게 말을 세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부작용은 있지만 대규모 금융 완화가 당분간 필요하다라는 얘기에서 일본은 역시나 외부적인 압력이 없이 스스로 변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환율 이런 거 보면 조금 심상치 않긴 해요. 네, 조금씩 불안합니다. 엔화가 강합니다. 예. 네, 달러 대비해서도. 그래서 이게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지향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는 뭐 뽁짝뽁짝 뭐를 하는데 확실히 외부적인 압력 없이 먼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엔화 환율 잘 지켜보시면서 이게 외부적인 압력하고 여기 같이 움직이게 되면 또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엔화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요. 어떤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있나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국 통화가 더 강하는데 밖에 통화를 갖고 있으면 밖에 통화로 돼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 사실 금융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는 네.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영향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두 번째 뉴스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던 시절은 지난 것 같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수장이 했다는 얘기라서 조금 그 이거를 막 딱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이게 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에서 열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추경호 부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한국 특파원들하고 만나서 이게 우리나라의 상저하고 기대는 사실 그 하반기에 중국 경기의 반등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해요. 예. 이 조영무 박사님이 했던 얘기도 이제 하반기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경우에 하고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일단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보면은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게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면 중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이 좋죠.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 수요가 우리 서비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예. 그 시기가 빨리 올지 시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적자가 굳어지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흑자가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살아나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가 받을 이익이 크지 않아요. 근데 중국의 수출 지표가 개선이 되면 우리가 반제품 중간재로 들어가면서 조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소비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좀 훼손돼 있는 근데 상황이어서. 아까 윤재성 CIO 인터뷰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 이번에 중국의 리커버리 반등은 이런 제조업 사이드가 아니라 소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예전처럼 인프라 투자하고 뭐 예전에 뭐 그런 용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전 하향 뭐 가전 하향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자제품들 막 사게 하고 예. 자동차 그죠? 자동차 막 사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뭐 우리 경기 굉장히 좋은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의 중국의 어떤 그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좋게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예전만큼 그리고 인프라 부동산 이런 거 막 부추겨야지 우리 중간재가 좋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소비재 들어가는 게 지금 뭐 화장품 조금 들어가는 것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갔다 왔을 때도 네. 특별히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야 이제 경기 사이클 따라가는 거니까 스마트폰 쪽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재잖아요. 근데 워낙 점유율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티그룹에서도 이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네. 그나마 추천 종목을 했던 부분이 스포츠, 의류, 신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게임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그런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그 항목이 어디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 아니면 우리나라 이익 네. 지탱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 자동차 2차 전지지 뭐. 예, 자동차 2차 전지인데 그 실제로 그 현대차의 1, 2월 누적 수출액을 보니까 네.
그 자동차가 1위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1위가 됐고 2위 석유, 3위 합성 수지, 4위 선박, 반도체 어디 갔어요? 반도체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정말 이게 좀 놀랍죠. 그리고 여기에 그럼 수출 품목이 자동차가 어디로 수출이 많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미국.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굉장히 강한 종목들,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로봇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네. 현대차 올해 들어서 1분기 한 분기 좀 지났죠. 이게 한번 같이 주가 차트 갖고 왔는데 네. 나름 18% 올랐습니다. 한 분기 동안.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보시면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적 따라서 반영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급등하진 않겠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 그 품목이 자동차라는 것도 뭔가 그 전에 포트폴리오하고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중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저게 한 3년짜리 차트로 늘려버리면 아직도 한참. 그렇죠. 잘 아시죠? 예. 애플카 얘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2021년 예. 1, 2월. 예, 그때 딱 고점이었죠. 맞아요. 그때 진짜 딱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예. 세 번째는 리스크 요인 하나 좀 내용 나온 거 중에 좀 세부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모건 스탠리가 2025년까지 만기가 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2,000조다. 숫자 참 커요. 25년 말까지. 저 근데 상업용 부동산 부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상업용 부동산을 산. 예, 담보대출 받은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한 726조 이렇게 또 만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 점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부채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부채가 있다라는 건 경제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은 좀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이게 롤오버를 하거나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에요.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뭐 그냥 감수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예. 레버리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환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차환 위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SVB 파산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가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네. 거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한 걸로는 여기서 그 전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요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서는 356조가 올해 만기가 되고 예. 그 중에 한 330조 원 그러니까 356조 중에 330조 원이 어디 가요? 2,50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이 갖고 있다. 아, 그럼 지역은행들이네. 예, 대부분 지역은행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길래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진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출장 갔다 와서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게 하나는 제가 예전에 15년 전에 떠나오면서 팔았던 그 콘도가 예. 그게 뉴저지에 있는 콘도인데 가격이 그대로더라고. 아, 근데 좀 뜬다는 동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그 뉴욕 맨하탄에서 페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뉴저지 쪽에 보면 에지워러라는 동네인데 예, 예. 물론 오래된 콘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2015 지금 1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됐는데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오랐는데 그래서 나는 그 아는 분에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내가 아는 분한테 야 이것도 많이 올랐겠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그대로구나 조금 낮게도 거래돼요 이런 게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장사하는 데도 가봤잖아요. 예, 예. 렌트가 오르지 않았더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흑인 지역이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정말 이건 사회적으로 변화인데 뉴욕이 이제 뉴욕 맨하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예. 그 상업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줄어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 5일을 다 나가는 직장인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재택에서 풀려도 주 3일.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맨하탄 들어가는데 예전에 제가 4불 50전인가 톨비를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몇십 불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안 움직이고 그 상업용 건물이라는 건 사실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예, 예. 그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재택을 많이 하고 꼭 오피스에 자기 자리가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되면 연상을 해보세요. 거기 점심시간에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이 하면 델리 가게 쭉 줄 서 있는 게 그 맨하탄의 풍경인데 예, 예. 델리 가게들이 지금 죽을 쓴다는 거예요. 왜? 점심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용 건물 그냥 이른바 로드샵이 채워지고 또 거기에 오피스가 꼭 필요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한국의 부동산 PF 문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국제금융시장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길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의 3월 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삼총사 오늘 실적 발표죠. 몇 시인가요? 장 끝나고 하나요? 정확한 시간까지는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삼총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이제 계열사 상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관련한 소식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재출마 한다 그러시던데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인데 또 나오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관계 없어요. 본인이 그게 자격이 있는데 뭐 스스로 나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 3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